강의 좀 합시다. 박수 열심히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함성까지. 자, 오늘은 171번째 향기노트입니다. 지난주에 쉬었죠. 제가 그 익산에 강의를 하러 가는 바람에 쉬었습니다. 대신에 역사 강의 잘 들으셨죠? 네. 네. 그 유튜브에 같이 올려놨더니 반응이 좋아요. 그 근대 인물 열전 했잖아요. 그 들으시는 분들 반응이 참 좋더라고요. 자, 극한의 어둠 속에서 피어나는 우리 내면의 힘이 뭘까요? 극한의 어둠은, 어둠이란 말은 좀 상징적이잖아요. 제가 여러 인물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명량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네. 주인공이 누군가요? 이순신 장군입니다. 예? 좀 이순신이라고 합시다. 최민식이라고 하지 마시고. 배우가 누구예요? 이순신 역을 맡은 사람이 누구예요? 하면 최민식. 네, 주인공 이순신이라고 합시다. 그 명량해전의 주인공은 이순신입니다. 이 명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께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그 전에 몇 대 몇으로 싸웠어요? 배가 몇 대 몇이었습니까? 12대 133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133대 13이었죠. 그 칠천장 해전에서 한 대 살아남은 배가 합류를 했어요. 늦게. 그래서 실제로 13척 대 133척이 싸웠습니다. 근데 이 명량 포스터를 보니까 12척 vs 330척이라고 되어 있대요. 133척인데 좀 과장된 포스터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13대 133척으로 싸웠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때 이순신 장군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한문 읽어보시면 네, 필생즉사 사필즉생이다. 우리 뭐 풀이해보면 뭐 뒤에서부터 풀면 죽고자 하면 반드시 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는 각오로 싸웠다는 겁니다. 이런 각오로 싸웠기 때문에 이 명량해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순신 장군이라는 분이 나라가 태평했다면 이게 전 세계적인 해전의 영웅으로 등장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다는 거죠. 이 시대에, 명량해전 이 시대에 어둠이 뭐였습니까? 역사적 사건으로 말하면 그게 바로 임진왜란이었다는 겁니다. 이 임진왜란이라는 어둠이 있었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이라는 영웅이 탄생할 수 있었던 거죠. 두 번째 인물은 경영의 신이라 불리는 분입니다. 누군가요? 마스시다 고노스케 회장입니다. 처음 들어보십니까? 아, 그렇군요. 이 마스시다 고노스케 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경영의 신이라고 추앙받는 분입니다. 이분의 감동적인 히스토리를 잠깐 살펴보면 1929년에 세계 대공황이 옵니다. 그 뉴욕의 월스트리트에 그 주식이 붕괴를 하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대공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회사가 막 대부분 부도가 나고 쓰러지고 안 쓰러지려면 그 직원의 반 이상을 잘라야만 회사가 겨우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 마스다 고노스케 회장, 이분이 여러분 파나소닉 아십니까? 파나소닉의 회장입니다. 예. 마스다 전기로 창업을 해서 파나소닉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죠. 제일 처음에 만든 회사는 내셔널이라는 회사고, 파나소닉은 우리 어릴 때 왜 워크맨이라고 많이 들고 다니셨죠? 가전제품, 냉장고, 워크맨 이런 걸로 유명했던 회사입니다. 그 회사를 창업하신 분이 바로 마스시다 고노스케 회장입니다. 어쨌든 1929년에 세계 대공황이 왔을 때 임직원들이 이 회장이 몸이 안 좋아서 집에 쉬고 있는데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장님, 직원의 반 이상을 자르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근데 이 고노스케 회장이 뭐라고 했냐면 발표를 합니다. 임직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발표합니다. 난 단 한 명도 해고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급여도 깎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 전 직원이 엄청나게 감동을 하죠. 그리고 감동한 직원들에게 회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신 창고에 있는 재고를 최대한 빨리 팔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전 직원이 나서가지고 임원부터 저 말단 사업까지 다 나서가지고 순식간에 그 재고를 다 팔아치우면서 경영을 정상화했습니다. 그 당시에 1000여 개 이상의 일본에 있는 기업들이 직원들을 반 이상 다 잘랐습니다. 근데 이 회장만 한 명도 자르지 않고 급여도 깎지 않았습니다. 그 직원들에게 어마어마한 존경을 받으셨겠죠.
그리고 1946년도에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난 다음에 연합군 총사령관 쪽에서 공직 추방 명령을 내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쟁에 관련된 배나 항공기를 만든 기업들의 그 회장, 그런 사람들은 다 추방돼야 된다라고 명령을 내린 거죠. 그래서 이 마스데오 오르스키 회장도 전쟁용 항공기 만드는 데 참여를 했고 배 만드는 데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강제 추방됐습니다.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야만 했습니다. 이때 일본의 분위기가 어땠냐 하면 전부 오너를 다 나가라라고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 노조가 있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노조가 다 회장 몰아내기에 바쁜 분위기였어요. 근데 이 마스데오 오르스키 회장의 직원들은 탄원서를 냅니다. 연합군의 총사령부에다가. 탄원서를 내서 우리 회장은 물러나면 안 된다. 우리 회장은 꼭 이 회사에 남아있어야 되는 인물이다. 라고 탄원을 내서 이 사람은 다시 경영자로 돌아올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다 회장 자르려서 못 잘라서 난리일 때 이 회사 직원들은 이 회장을 지키려고 애를 썼다는 거죠. 그리고 1989년도에 94세를 일기로 사망을 했습니다. 조문객이 무려 2만 명이나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지난 1천년간 어떤 언론에서 지난 1천년간 가장 위대한 경제인이 바로 마사시다 고노스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기자가 물었죠. 어떻게 이렇게 경영의 신으로 불리고 계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경영의 신으로 불릴 만큼 경영을 잘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 사람이 나는 마사시다 고노스케 회장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평범한 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세 가지 행운을 타고났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행운은 조실부모한 것입니다. 조실부모했기 때문에 철이 빨리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저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원래 60 넘으신 분이 그러시대요. 저는 초등학교 때 철이 들었습니다. 그 어떻게 초등학교 빨리 철이 들으셨습니까? 하니까 우리 동네 철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철을 많이 들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썰렁하게 그런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걸 아재 개그라고 그러죠. 아무튼 이분은 조실 부모였기 때문에 철이 빨리 든 거예요. 초등학교 때 부모님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생계를 이어나가야 되니까 철이 빨리 들 수밖에 없죠, 사람이. 두 번째 행운은 몸이 굉장히 허약했다고 합니다. 뭐 언제 죽을지 모를 만큼 약했답니다. 그래서 늘 건강을 신경 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그리고 평생 건강을 신경 쓰면서 살다 보니까 94세까지 장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잔병 치료하는 사람이 장수한다 이런 얘기 하죠. 평소에 막 건강하다고 자랑하고 병원 가는 사람이 어느 날 훅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장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학벌이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분? 세 번째 행운은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를 중퇴한 거라고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기가 일을 해야 돼서 학교를 마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중퇴한 것이 세 번째 행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왜 행운이겠습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4학년 때 중퇴했으니까 자기가 거닐고 있는 조직에서는 가장 학벌이 낮은 축에 속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데리고 있는 모든 직원들은 나보다 뛰어나다라는 전제를 깔고 늘 사람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입사원에게도 거침없이 질문할 수 있었다는 거죠. 왜? 나보다 나으니까. 왜? 나는 초등학교 4학년에 중퇴하는 학벌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언제나 모든 사람들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행운을 타고났기 때문에. 근데 이 마사시다 고노스케 회장 역시 2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고 공학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렇게 경영의 신으로 불릴 수 있는 인물이 될 수 없었겠죠. 그런 어둠이 없었다면 이렇게 위대한 경영자가 될 수 없었을 거란 얘기입니다. 세 번째 소개해드리고 싶은 인물은 여러분 여기가 무슨 사진 같아요? 어디서 찍은 사진 같아요? 수용소 이름이 뭐냐고요? 그렇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 여기서 150만 명이 죽었다고 하죠. 가스실에서. 그러니까 일 못하는 사람, 노인, 애기, 그 생산에 보탬이 안 되는 사람 다 가스실에 넣어 죽여버렸어요. 근데 여기에서 매일 세수하고 흙탕물에 어쨌든 깔끔해 보이고 안 아픈 척하고 건강해 보이려고 애쓰면서 살아남은 정신의학자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빅토르 프랭클이라고 합니다. 뭐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고 빅토르 프랭클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정신의학자인데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유태인이라는 이유로 끌려간 다음에 그렇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수용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그 독일군이 개머리판으로 갓난 여아이를 고를 때리고 때려서 죽이고 깨고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는 곳이었어요.
그 잔혹한 현장에서 이 사람이 사람들을 관찰해 보니까 이런 유형들의 사람들이 있더랍니다. 고통 가운데서 읽어보세요. 시작. 고통 가운데서 상대적인 행복감을 느꼈던 수용자. 그 이런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행복감을 느끼는 수용자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 지옥에서. 또 이런 수용자도 있더랍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를 품으며 끝까지 살아남는 수용자. 대단한 청중입니다. 제가 시작도 안 했는데 딱 입을 맞춰서 읽으시네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풀려날 거야. 해방될 거야. 여기서 나갈 수 있을 거야. 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은 사람들이 살아남더랍니다. 여러분, 희망이 사라지면 뭐가 될까요? 말 나온 김에. 절망이 됩니다. 우리가 절망한다라는 말은 희망의 끈이 없어졌을 때 절망이라는 게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절망하지 않는 방법은 뭐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면 우리가 절망할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부가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실패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실패하려면 이걸 하지 않으면 실패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에요. 포기를 해야만 실패가 됩니다. 예를 들어 4시에 1차 도전했는데 떨어졌어요. 근데 내년에 또 도전할 생각이에요. 그럼 이건 실패한 게 아니고 뭐예요? 진행형이죠. 근데 사실 포기해버렸어요. 그럼 뭐예요? 4시에 실패한 거죠. 사실은 없어졌습니다만. 어쨌든 이거 뭐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미래에 대해서 기대를 품으면서 끝까지 살아남는 수용자가 있더랍니다. 또 이런 수용자가 있더랍니다. 시작. 고통에 익숙해서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수용자. 그 지옥으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적응을 다 해버려가지고. 이런 수용자들이 살아남더랍니다. 지금 살아남는 유형들을 얘기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또 이런 유형이 있었답니다. 해방이 되었음에도 성공한 감정조차 잃어버린 수용자. 그렇죠. 해방됐는데 여기서 여러분 아이러니한 게 뭐예요? 첫 번째하고 마지막 번째를 비교해 보시면 고통 가운데서 행복을 느꼈던 수용자를 봤죠. 근데 해방됐는데 행복한 감정을 잃어버려가지고 여전히 고통스러운 수용자도 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은 환경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첫 번째 수용자는 환경이 더 엉망인데도 행복감을 느끼고 마지막 수용자는 해방이 됐는데 행복한 환경이 됐는데도 행복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복을 느끼고 안 느끼고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 사람이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런 발견을 하게 된 거죠.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어떤 자극이 왔을 때 우리가 반응하기 전에는 그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반응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 공간을 거쳐서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공간에 어떤 반응을 선택할지에 대한 자유와 힘이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해방되고 난 다음에 살아남았죠. 살아남은 다음에 이 사람이 쓴 책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입니다. 수용소에서라는 책입니다. 그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시간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쓰게 됐고 그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도 빼앗아갈 수 없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 제가 향기노트에서 한번 했었어요. 그 한 가지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방금 답을 다 알려드린 셈이죠. 선택의 자유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통 속에서도 행복을 선택한 수용자는 살아남는 거예요. 근데 고통 속에서 고통을 선택한 수용자는 자살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어쨌든 그 뭘 선택할지는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제3의 심리학파의 시조가 됩니다. 제1의 심리학파는 프로이드죠.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이 제1심리학파입니다. 이 세계적으로. 두 번째 심리학파는 알프레드 아들러가 만든 개인심리학입니다. 세 번째 심리학파가 바로 이분이 창시한 로고테라피라는 학파입니다. 그래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에서 중요시 여기는 것은 인간은 뭘 위해서 산다고 얘기합니까? 쾌락을 위해서 산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아들러가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죠. 원래 프로이드의 제자가 아들러였습니다. 아들러가 프로이드가 이런 적이 있어요. 일화로. 아들러 보고 난쟁이 주제에 까불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아들러가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거인 어깨 위에 앉은 난쟁이는 거인보다 더 멀리 본다. 내가 네 머리 꼭대기에 있으니까 내가 더 멀리 보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한 것은 사람들이 성장하는 이유는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열등감에서 벗어나려면 사람이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개인 심리학의 핵심입니다. 근데 빅터 프랭클이 주장하는 로고테라피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의미를 가진 사람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아까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라는 그 극한 상황에서도 살아남아야 될 의미를 발견한 사람은 살아남더라는 거죠. 그래서 로고테라피의 핵심은 의미가 사람을 살아남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제3의 심리학파가 된 겁니다. 역시 빅터 프랭클도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라는 극한의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제3의 심리학을 학파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없었다면 그냥 유능한 정신과 의사로 살았겠죠. 한 분만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누군가요? 손정희, 희가 아니고 손정의 회장입니다. 회사 이름이 소프트뱅크죠. 손정희 회장이 16살 때 아버지가 쓰러집니다. 병원에 입원했어요. 근데 의사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겠습니까? 안 돌아가시겠습니까? 돌아가시진 않을 거다. 그 말을 딱 듣고 장남이었어요. 그 말을 딱 듣고 미국으로 유학 가려고 결심을 합니다. 인생을 바꿔야 되겠다고.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되겠다고. 찌질하게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쓰러지면 장남인 손정희가 가정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가겠다고 선언하니까 엄마를 비롯해서 온 식구 친척이 다 말리더랍니다. 장남이 그럼 되나. 네가 없으면 누가 이 집안을 먹여 살리느냐. 어머니가 울며불며 발목을 못 잡았답니다. 근데 대학교 마치자마자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으로 가서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분 표현으로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책을 손에서 놓은 적이 없다고 해요. 걸을 때도 책 들고 밥 먹을 때도 책 보면서 화장실에 앉아있을 때도 책 들고 눈 감고 잘 때 빼고는 책을 손에서 놓은 적이 없이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대학교 졸업을 할 때쯤에 하버드 대학, 스탠포드 대학 이런 유명한 대학에서 초청장이 많이 왔답니다. 우리 대학원으로 와라. 그 미국 사회에는 그 당시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그 다른 하버드나 이렇게 유명한 대학들이 이렇게 막 인재를 데리고 간답니다. 데려갈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온다고 해요. 학비 낼 필요 없다. 기숙사비 낼 필요 없다. 용돈 받으면서 공부할 수 있다. 우리 학교로 와라. 근데 엄마하고 약속했죠. 대학교 마치면 돌아가겠다고. 그래서 대학교를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가서 소프트뱅크라는 회사를 창업하게 되죠. 또 유명한 일화가 있죠. 창업하고 나서 직원 4명을 딱 채용해놓고 회사를 운영하는데 아침 조회 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우리는 전 세계적인 회사가 될 것이다. 조 단위의 매출을 일으키는 회사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호를 했답니다. 직원들 모아놓고. 며칠 있다 직원들이 다 도망가더랍니다. 미친 사장이라고. 근데 그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IT 붐이 불면서 주식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뛸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분 말로 일주일에 1조 엔씩 주식이 올랐다고 합니다. 주가가. 자기 주식이 말입니다. 일주일에 1조 엔씩 증가했다고 합니다. 1조 엔이면 우리 돈으로 얼마예요? 10조. 그러니까 매주 10조씩 자기 자산에 불어난 거예요. 이때 이분이 그 돈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사라지는 경험을 했다고 해요. 우리가 돈 있으면 뭐 사야지, 돈 있으면 뭐 해야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일주일에 여러분 10조씩 자산이 늘어나면 돈 있으면 뭐 해야지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쇼핑을 하면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 백화점을 살까 말까. 뭘 살까가 아니고 이 백화점을 통째로 살까 말까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 돈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사라졌답니다. 그리고 이분이 미국으로 와서 공부하기로 결심하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 나는 몇 명이 아니라 몇 백만 명, 몇 천만 명들에게 영향력 있는 사장이 되고 싶다라는 꿈을 갖고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악착같이 일을 했죠. 그런데 20대 후반에 병원에서 이런 선고를 받습니다. 당신은 5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모든 게 무너지더래요. 삶이 너무너무 허무한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열심히 일했나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딱 나는 사람이 한 명 있더랍니다. 누구 생각이 났을까요? 딸아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딸아이. 그 딸아이 얼굴이 생각나더랍니다. 그러면서 이 5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얘기를 듣고 뭐 깁니다만 줄여서 얘기하면 그 딸아이 웃는 얼굴을 보면서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목표로 바뀌더랍니다. 그 전에 목표는 뭐였습니까? 100만 명, 1000만 명에게 영향이 있는 사람이 되겠다 했는데 5년밖에 못 산다는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딸아이 얼굴을 보면서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되더라는 거죠. 그게 삶의 진짜 가치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강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에게 말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나 자신의 인생이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이루고
손정 회장이 이루고 싶었던 것은 그 시한부 선고를 받고 나서 딸아이 웃는 얼굴 플러스 가족의 웃는 얼굴을 보면서 사는 것이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다 합니다. 그리고 삶의 목표를 이제 거창하게 잡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목표로 사업을 했고, 그래서 뭐 마윈 회장이라고 들어보셨죠? 알리바마 마윈. 그 마윈한테 204억인가를 투자한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이 2000년도에 투자를 했어요. 204억인가 3억인가 투자를 했어요. 근데 2014년도에 이 회사가 상장하면서 주가가 2030 몇 배로 뛰었어요. 그래서 이 손정희 회장이 알리바마 마윈 그 회사 주식의 36%를 이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가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투자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왜 이게 투자하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삶의 가치가 그런 식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청중들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강연을 하러 다니죠. 역시 시한부라는 어둠이 없었으면 삶의 진짜 가치를 못 보고 살 뻔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 강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향연노트 제목.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분들이 좀 극한의 어둠 속에서 피어나신 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분들이 극한의 어둠 속에서 피어난 그 내면의 힘이 뭐였겠습니까? 세 글자로 얘기한다면. 미리 알 수 없었던 거죠. 만약 임진왜란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자기가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지 모르고 살았겠죠. 근데 임진왜란이 일어남으로써 그 능력이 발휘됐잖아요. 그죠? 그 힘의 이름이 뭘까요? 력자로 끝납니다. 잠재력이 아닐까. 잠재되어 있던 힘이라는 거죠. 그게 어둠을 만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꽃이 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똑같죠. 지금 먹고 살만하면 책 안 읽으시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 원래 이 일 시작할 때 1년에 한 권씩 책 내는 게 목표였는데, 그때는 뭐 빚으로 살았을 텐데 먹고 살만하니까 책을 안 쓰게 되더라고요. 어둡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게 어두워지면 사람이 피 터지게 일할 것 같지 않습니까? 당장 예를 들어서 뭐 북한이 맨날 위험한데 전쟁이 났어요. 건물 다 날아가고, 집 다 날아가고, 재산 다 날아가면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바뀔까요? 우리가 몰랐던 어떤 잠재력이 발휘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둠이 있어야만 이 잠재력이 제대로 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맞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구나 이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누구나. 다만 뭐 하고 있지 않다? 발휘하고 있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어둠을 만나지 않아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탁월한 인물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늘 갖고 산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지금 내 상황이 어둠 속이다. 만약 어둠 속에 있다, 내가. 사업도 망할 것 같고, 막 직장도 쫓겨날 것 같고, 이런 어둠 속에 있다는 생각이 들면 또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죠. 이 어둠이 나에게 잠재력을 발휘할 기회를 주는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우리가 살 수 있죠.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면 살 수 있다 그랬잖아요.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잠재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보이시나요? 화면에 보이시는 걸 그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사람 보입니다. 산이 보입니다. 이게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네. 저 오른쪽 끝에 있는 게 아마 에베레스트일 거예요. 산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또 뭐가 보이십니까? 하늘이 보이고, 또 구름이 보이고, 또 등산 장비들이 보이고, 그렇죠? 눈이 보입니다. 암벽도 보이고, 숲도 보이고, 작은 나무들도 보이죠.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밝을 때 멀리 보일까요? 어두울 때 멀리 보일까요? 어두울 때. 밝으면 더 멀리 보일까요? 어두우면 더 멀리 보일까요? 편집하기 힘듭니다. 빨리 대답하세요. 밝으면 더 멀리 볼 수 있겠습니까? 어두우면 더 멀리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흔히 생각할 때 밝을수록 멀리 볼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한마디에 제가 이 향유노트를 만들게 된 거거든요. 이 한마디 때문에 어두우면 더 멀리 볼 수 있다. 이 한마디 때문에 제가 증명을 해볼게요. 지금 똑같은 사진을 어둡게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낮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밝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뭐예요? 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 별은 보통 별의 거리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광년이라고 얘기해요. 10만 광년, 100만 광년. 이 광년이 뭡니까? 빛의 속도로 1년 가서 도달하는 거리가 1광년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보는 별의 거리는 몇십만 광년, 몇백만 광년의 별까지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몇백만 광년의 거리에 떨어져 있는 별이 지금 우리한테 도착한 거예요. 그 빛이. 그럼 우리가 보고 있는 별빛은 지금 사라진 별일 가능성도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몇백만 광년 전에. 이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갈 수 있는 뭔가를 만들면 우리가 뭘 만들었다고 합니까? 타임머신을 개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보다 빨리 갈 수 있으면 타임머신을 개발할 수 있어요. 미래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저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별빛이 낮에는 안 보이다가 밤에는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낮에는 별이 없었던 걸까요? 있었습니다. 다만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어두워지니까 나타나는 게 뭐예요? 별빛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잠재력은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생활하시다가 내 삶에 어둠이 드리워지면 내 내면에 들어있는 잠재력, 그 이름이 뭐 별이 빛을 발할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면 사는데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170만 번째 행인 어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